한일 정상회담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재미있는 지금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양보한 부분이 있고 또 한국이 양보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네. 보입니다. 내란 특검 존경한다. 존경한다. 네,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내란 특검. 내란 특검이 드디어 박성재 심우정에 대한 강제 수사 돌입했습니다. 아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그 정보사한테는 고위 관계자분한테 확인한 겁니다. 네? 그때 당시 윤석열 오려고 했었고 그 오기 2달 전부터 HID 부대에서 그 훈련했답니다. 자, 오늘 이제 다룰 뉴스가 많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한일 정상회담 치르고 네. 이제 또 미국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 갔거든요. 네.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또 내일 저희가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고 오늘은 이제 한일 정상회담 관련한 이야기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서 저희가 또 소중히 모셨는데요. 네. 모시자마자 제가 너무 좀 짜증난 게 이분은 좀 사랑스러운 면이 있으시죠? 이분 귀엽고요, 네. 사랑스럽고요, 정말 제가 좋아합니다. 네. 호사카 유지 교수님, 이라샤이마세.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네, 아이고, 앞에 아이고. 조금 짜증을 냈던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지금 뭐 전해드립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짜증을 내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정상회담 관련해서 예,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렇습니까? 있는데 네. 뭐 제가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오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요? 뭐 자세한 얘기를 뭐 이어가겠습니다만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재미있는 지금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언론 보도를 쭉 보는데 보수 쪽은 굉장히 칭찬 일색이에요. 그런데 진보 언론에서는 네. 과거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굉장히 또 비판의 논조가 지배적이더라고요. 굉장히 그러니까요.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간신문 일면에서 좀 그게 차이가 좀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그와 관련해서 또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또 입장을 냈더라고요. 네. 과거사 그렇죠. 관련해서 나 욕먹을 줄 알았다. 네. 하지만 내가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쉬운 것부터 나는 빨리빨리 해야 된다. 네,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또 예, 입장을 예. 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요. 일본이 양보한 부분이 있고 또 한국이 양보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네. 보입니다. 한국이 양보한 것은 그러니까 사죄, 반성. 이 말은 개인적으로는 다 해왔잖아요. 네. 이시바도 8월 15일에 과거 전쟁에 대한 반성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17년 만에 네. 또 이재명 대통령도 8.15 견축사를 통해서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 제한적인 한일 관계로 간다. 네. 과거 이야기 다 했고 네. 또 요미우리 신문하고의 대면 인터뷰에서도 과거의 희생자분들에 대한 신경을 반드시 써야 한다라는 네. 이야기라든가 다 과거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이시바도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공동 성명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지 살짝은 반영이 되었죠. 예. 네, 살짝. 그렇죠. 네. 그래도 명백하게 뭔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왜 그러냐? 일단 이것은 제 해석으로 들으시면 돼요. 네. 지금 그 사죄라든가 과거에 대한 반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너무 강하게 들어갈 경우는 이시바 정권이 이어가기가 좀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금 위태위태하죠. 지지율이 너무 낮죠. 지지율이 너무 낮고 네. 9월 초에 자민당 국회의원 총회가 열리고 여기서 과반수가 이시바는 그만둬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시바 정권이 끝납니다. 안 돼. 그러한 사죄라든가 과거의 반성 너무 간도 높게 내릴 경우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또 자민당 내에 그 아베파 이거는 극우잖아요. 극우죠. 극우 사람들이 계속 말하는 것은 87년 이시바 담화 절대 내지 말라. 왜냐하면 77년 때 아베 전 총리가 과거를 더 이상 그 과거에 대해서 사죄하지 않겠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것을 뒤집을 사람이 이시바이기 때문에 절대 그거 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일본 쪽에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나는 이 자리에서 혹시 그 이시바가 87년 담화 내릴 가능성도 있다. 혹은 이시바 이재명 선언 같은 것이 내릴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복음 가능 그런 거 내릴 가능성이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그렇게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경계하고 있어가지고 경계하고 있었군요. 예, 근데 혹시 내면 극우 혹은 극우 아닌 사람들도 이게 이시바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그 342표가 있어요. 자민당의 국회의원하고 치반 대표들이 합해서 342표를 갖다가 9월 초주에 투표를 합니다. 네. 과반수는 172표가 되는데요. 네. 172표 이상
이시바는 그만둬야 된다. 아, 하면 그럼 끝나. 이게 큰답니다. 그럼 극우가 와. 그러면 예 바로 크게 문제가 되는 그게 거예요. 문제예요. 극우가 오거나 혹은 머리 안 좋은 사람이 오기가 진짜 얼굴만 괜찮고 얼굴은 많이 괜찮아요. 머리가 피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이 촌리가 되면요. 그러면 한일 관계는 핫한 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을 조금 양보해 그렇죠. 주고 이시바가 무난하게 2년 정도 임기는 있습니다. 네. 예, 그것을 마칠 수 있게 이시바도 그거 하고 싶어 하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극우들은 빨리 이시바 끌어내리고 극우 쪽에 바톤 타치 하고 싶다. 이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은 양보해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신 우리가 또 2년간 네. 이시바 전공하고 한일 관계를 더 발전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했을 것이고 네. 또 공동 선명 제 이 발음이 아주 나쁘대요. 공동. 예, 공동. 저희는 알아듣고 있으니까 아무 네.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까? 공동 괜찮습니다. 네. 네. 아침에 어떤 방송에서 이 말을 했더니 엄청나게 그게 무슨 말이냐? 공동 언론 발표문 다 알아듣고 있습니다. 예,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예. 공동 네, 공동. 선명에 네. 사실은 미국 쪽에 동맹의 현대화라는 게 있잖아요. 네. 거기에는 사실 주한미군이나 한국군을 대만 유사시에도 그렇습니다. 사용하겠다라는 예.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만 비핵화에 노력하자. 중국 그 이야기를 뺐어요. 이거는 그 일본 쪽에서 생각을 해준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에 대한 양보를 해준 예, 거죠.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서로 하나씩 주고 받은 거야. 예, 알았지? 하나씩 더 이상 여러 가지 미묘한 부분까지 주고받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결과로 일단 이쪽에서는 이시바 정권이 쭉 유지가 이어지는 돼야지. 것이 한일 관계가 그나마 그렇습니다. 예, 전산적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니면 극우의 다카이치 사나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촌리가 되면요 망합니다. 중국하고 싸우겠대요. 예. 그리고 중국 편에 서는 나라하고도 이거는 대립하겠다.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 계속 아휴. 참배하겠다. 그리고 1993년에 거기 고노 탐화 아시죠? 위안부 문제 간제 성을 인정한 고노 탐화도 완벽하게 무효화시키겠다고. 아유. 그런 사람이 촌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끝장납니다. 예. 특히나 지금 트럼프가 있기 때문에 한일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을 가기 전에 일본을 들렸다라는 게 신의 한 그렇습니다. 수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그래서 것이고 나오잖아. 얘기한 예. 것처럼 내일 새벽 우리 시간으로 1시 15분 정도에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네. 그래서 트럼프가 야 일본하고 니네 같이 해가지고 당연히 중국하고 우리가 세계과시하는 와중에 동북에서 문제 생기면 일본하고 같이 공동에 대응해야지 일본도 그런 입장으로 나올 거야라고 밀어붙이면 네. 이시바도 곤란해질 뿐 아니라 우리도 곤란할 수 아유, 있거든요. 매우 거기 심각하죠. 가가지고 갑자기 트럼프가 그 얘기 꺼내면 그래서 이시바한테 뭐라 그랬지 이시바는 어떻게 생각하지 이걸 그때 대응을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큰 걸 그러한 부분을 아주 깊이 이거는 공개되지 않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이번에 논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그 관세 협상에서도 네. 일본하고 미국 쪽의 관세 협상이 계속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5%라고 했다가 네. 또 아니라고 했다가 다시 15%라고 했다가 그러면 문서 만들어 달라 하는데 미국은 문서 만들 생각은 없다. 네. 근데 이러한 내용을 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네, 노하우를 다 설명을 했습니다. 전수를 한 것 같더라고요. 예, 예. 네. 그게 그러니까 관세 부분이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그랬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그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먼저 그 일본하고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그렇지. 것을 여러 가지 알아가지고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네. 더 지혜롭게 대할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 또 발 넓고 하신데 이번 이거 비판 너무 하지 말라 그러세요. 아니 그 전략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내에 네. 과거사와 관련된 문제를 하고 있는 시민단체 이런 것에서는 입장을 낼 수가 있습니다. 낼 수가 그러니까 그것들은 있긴 그것의 하지. 입장인데 그렇지. 언론이 앞장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어. 다 그 목소리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러면 안 돼. 또 지금 사실 이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적어도 외교와 관련된 부분은 국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게 이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차원에서 접근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항상. 예, 맞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 이제 기자간담회에서도 기내에서 열었던 기자간담회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몇 차례에 걸쳐서 두 번 세 번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이시바 총리로부터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네. 그렇게 막 허풍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걸 보면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트럼프라고 하는 역대 정말 최악의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이런 짓을 그 백악관에서 그 유럽 정상들 앉혀놓은 꼴을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을 상대하러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힘을 좀 실어 드려야죠 지금. 맞습니다. 예, 사실 저도 위안부 문제의 연구자이고요. 네. 일본에도 위안부 자료집이라든가 일본 말로 낸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제 지원 문제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만 보면 제3자 변제라든가, 아쉽죠. 그리고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라든가, 그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그거하고 이번의 상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것만 보면 안 되지만, 그러나 합리적이죠. 포괄적으로 볼 때 이번에는 그거 말하면 이시바가 아웃이 되니까. 그렇지. 그것은 조금 미루고 이시바 전략적으로. 정권이 또 2년 전도 얻은 다음에도 말할 수가 있어요. 합리적이죠. 아니 예. 우리 교수님은 일생 위안부 문제, 일생 강제징용 문제 때문에 한국 와갖고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이런 분도 이렇게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주시잖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본 언론마저도 이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좋은 네. 의미에 지지율 바로 올랐다는 뉴스가 바로 이어서 나오잖아요. 아 이시바. 예. 네.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바로 이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뭐 정상회담이 있었으니까 영상 하나만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뭐 짧게 저희가 준비했어요.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잠깐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올해 그와 같은 역사적 방문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모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본, 한국, 미국 3국 공조의 중요성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와 같은 셔틀 외교가 시작된 것을 환영합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 방문 국가로 일본을 찾은 것은 제가 최초라고 합니다. 양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책 경험을 공유하며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네, 17년 만에 이번에 이제 공동 발표문도 내지 않았습니까? 네. 다 볼 수는 없고요. 공동 언론 발표문 중 일부분만 잠깐 좀 볼까요? 네,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면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한일 관계 기반에 입각하여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네. 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해서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자 봐봐 이거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런 식으로 슬그머니 넣었잖아. 그러니까. 왜 그래? 이게 외교의 언어 아닙니까? 저것도 슬그머니 예를 들어 김대중 오부치 선언처럼 통절한 반성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20만 나가리 되잖아. 그럼 또 극우가 오니까. 그거 오잖아. 하지만 이 정도로 넣어줬잖아. 슬그머니. 그거는 맞죠? 일본 쪽에서도 거기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것만 보면 그때 일본은 공식적으로 사죄를 했습니다. 한국에. 공식 사과. 그것을 또 문서화시켰어요. 처음으로. 네. 그거 다 일본 쪽에서 보면 알아요. 네. 한국에서도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언론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죄라는 말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들어간 거지.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배려를 참, 해줬으니까 정말. 지금은 이제 언론에 공식적으로 발표하니까 이렇게 엄청 진지하셨지만 이시바 총리가 계속 표정이 좋더라고요. 만나고 나서 기자들 나와서 같이 악수하고 사진 찍고 그럴 때 일본 분들이 이렇게 외교 현장에서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데 네. 왜 이렇게 좀 웃지 싶을 정도로 살려준 거잖아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네. 보온을 하겠죠, 자기도. 네. 아니 뭐 살짝 다시 한번 볼까요? 98년 그거 뭐 21세기. 이거 봐봐 이 들어가 있잖아. 그럼 여기다 대고 뭐 통절한 반성을 할게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러면 극우가 오잖아. 그렇죠. 됐죠? 네. 저렇게 하면 네. 이제 일본 내에는 그렇게 하는 거죠. 역대 내각이니까 강경한 입장도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표면적으로 내세운 98년을 내세웠잖아요. 네. 남쪽 다 이렇게 좀 조율을 한 그렇습니다. 거예요. 조율을 어느 정도. 근데 이걸 보면은 확실히 서로에 대한 신뢰가 짧은 기간 안에 이 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시바 총리 쪽에 네. 이러한 문안을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한국적인 문안이 좀 있었어요. 그것을 거의 100% 수용한 거래요. 예,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8년 선언이라는 게 무엇이었는지 네. 잊어버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돼요. 네. 네. 다시 한번 그 띄워주세요. 그럼 98년도. 네.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면. 자, 98년에 나온 건데요.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 이거 이번에 한 거야. 네. 이렇게. 그거를 됐지? 그렇죠. 계승한다라고 아, 표현을 그렇죠. 했으니까. 사실 일본 극우 쪽에서는요, 이것을 크게 간주하지 말라라는 그 일본 극우 쪽의 바람은 있었어요. 그러나 이시바는
그것은 일단 캔슬한 것 같아.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죄라는 말이 없었던 것뿐이다. 그렇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네. 보수 쪽 논객들은 지금 칭찬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그쪽도 모르는 거예요. 윤석열이 뭐가 워낙 한일 관계 외교를 잘해서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도 제3자 변제안을 계승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와, 내가 진짜 짜증은 나는데 지금은 뭐 참을 때니까 네, 네. 참고 넘어갑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지금부터는 윤석열 김건희 관련 특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자, 먼저 윤석열 얘기 잠깐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이게 심평 변호사가 도대체 나는 근데 이분이 뭐 왜 이러고 다니는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김건희 접견하고 와서 김건희의 발언을 세상에 공개하면서 난리 났잖아요. 네. 하루 종일 그거 다루고 김건희하고도 또 뭐 아. 지시공방이 있고 뭐 아무튼 그런데 이자가 또 이번에는 윤석열이 재구속되기 전에 윤석열하고 만나서 이야기했던 것을 또 언론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난 이거 왜 다루냐? 네. 이 사람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라. 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윤석열이 구속되기 전에 둘이 무슨 얘기를 나눴답니까? 둘이 만나서 이야기한 거를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윤석열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재명 정권 1년을 채 넘기기 힘들 것으로 본다. 근데 그 이유가 이재명 정권이 나를 너무 부당하게 대우하고 인권 탄압하고 있는 거를 트럼프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아, 뭐 그래서 나는 1년 못 넘긴다고 본다라고 심평한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네. 근데 심평 이야기는 지금 보니까 냉철한 분석으로 보인다 윤석열의. 그때는 좀 반신반의했는데 지금 보니까 야 윤석열 분석 기가 막히다. 윤석열은 박근혜랑 다르다. 네. 박근혜는 탄핵당하고 인기가 없었지만 윤석열 봐라 지금 인기가 너무 많다. 야 분석 정확하다. 이따위 이야기거든요. 아, 근데 이거를 우리는 웃으면서 얘기를 와, 하지만 난 정말 그것 힘들어. 쪽에서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이 트럼프 구원론 이런 걸요? 그래. 그리고 지난번에 모스탄이라고 미국의 네. 뭐 사법대사로 전 트럼프 일기 때 갔던 사람이 왔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이 왔을 때 김건희하고 그것 쪽에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트럼프가 움직이고 실제로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했던 나라들도 있어요. 그 브라질 같은 데는 전직 네. 대통령이 미국으로 망명해서 상당 기간 피해 다녔고 트럼프가 보호해줬었고요. 그건 맞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비웃기만 할 게 아니라 그들의 사고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한 거는 생각보다 많은 숫자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관세 협상 이후로 이거 다 깨졌잖아요. 깨졌는데도 예. 아직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예.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평 변호사의 얘기 중에 제가 정말 기분이 나빴던 건 항상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미국 같은 선진국 정치 지도자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는 일본 식민지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아직도 미국을 그렇게 바라보고 맞아. 자기가 맞아. 오히려 거꾸로 자기가 그 맞아. 수준인 거예요. 예. 근데 그 수준에 있는 그분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 국민의힘은 그 수준으로 지금 나락으로 가고 있긴 있어요. 하죠. 네. 그러니까 걱정스럽고 화나는 거예요. 네. 양지열 변호사가 이제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요. 이게 실체가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 이른바 3류, 4류 싱크탱크들이 있어요. 구적인 논란거리를 만들어내는 싱크탱크들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동아시아라든가 이런 후진국들에게 이상한 페이퍼들을 공급을 해줘요. 대표적인 게 2025년에 중국이 대만 침공한다. 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네. 전혀 근거 없거든요. 네. 근데 이게 미국발 극우 싱크탱크 같은데 이런 걸 만들어요. 근데 이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 조그마한 무기 중거래상이라든가 이런 쪽들하고 연결이 돼가 또 나름 영향력을 끼쳐요. 아. 근데 요게 우리나라가 이런 선진국이 됐는데도 이른바 이제 레거시도 아니고 이거 뭐라 하죠? 찌라시, 미국산 찌라시인 거야. 쉽게 말하면은 그걸 보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극우들이 떠들고 있고 여기에 또 준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정부 내 기관에서 이런 것들에 의존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실체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그쪽이 연결돼 있는가를 보면은요. 그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가 브라질에서 그 기독교가 5%였던 브라질 국민들이 그 종교를 믿는 비율이 5%인데 30%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소위 미국 트럼프와 연결돼 있는 복음주의 기독교랑 연결이 돼서 보우소나로를 석방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때 1960년대 70년대 그 복음주의 기독교를 처음으로 얘기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들이 트럼프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과 김장한 목사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길거리에서 나와 있는 그 얘기들의 연원을 끌고 가면 김장한 목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트황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쪽이 트황상이 윤카를 구출해낼 것이다. 이재명은 1년 안 간다. 네. 라는 얘기들을 그렇게 돌고 도는데 실은 이 김장한 목사님을 그 고리로 해서 미국과 연결돼 있다. 네. 이거 잘 봐야 됩니다. 또 대형 개신교 그 교회가 또 길거리로 쏟아져 나올 개연성도 있다. 네. 사실과 관계없이 사실과 관계없이 막연히 웃을 수만은 없다. 네. 실제로. 경계는 좀 해야 된다. 공개는 해야 된다. 네. 하지만 논리 자체는 논리가 없어요. 논리가 어디고 한심하다. 네, 형편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실존하기 때문에 경계는 해야 된다. 네, 이 그렇습니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덕수 이야기 잠깐 좀 해볼까 네. 하는데요. 내란 특검이 한덕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결국 청구를 했습니다. 네. 혐의가 뭔가요?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그리고 국회와 헌재에서 했던 위증, 그리고 강희구 부속실장이 만들었던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 요렇게 일단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구속영장 청구하기 전에 중요임무 종사자로 구속영장을 칠지 방조범으로 칠지 제가 이제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중요임무 종사자로 칠 거라는 의견이 우세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방조범으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과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먼저 하진 않았다는 걸로 내지는 그렇게 먼저 했다라고 하기에는 다른 어떤 증거가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이 방조라고 하는 것도 결국 사후적으로 그러니까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나중에 알고 그 계엄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국무회의 절차를 만들어냈다는 정도 수준인 것 같고 근데 이상민은 그게 아니라 애초부터 이 계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말을 같이 동의를 해줄 만한 사람들을 끌어모았다는 걸로 그렇게 봤기 때문인가 차이가 날 것 같고 다만 영장까지 간 걸로 보면 그 방조의 수준이 이 내란을 12월 3일 날 하루 반만으로 그칠 게 아니라 윤석열이 탄핵되고 구속될 때까지 상당 기간 이자들이 다시 한번 이 어떻게 보면 내란을 획책해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노력했다고 보고 네. 한덕수도 그 가운데서 했던 일들이 너무 많다고 보거든요. 권한대행하면서 그렇지. 그 체포하는 거 경호처 직원들이 막을 때 인사권 가지고 있어도 안 막았었고 네. 엉뚱하게 이영규 같은 사람 법제처장으로 지금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임명하려고 막상 국회 추천한 사람은 지명하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는 뜬금없이 갑자기 대통령 되게 후보 되겠다고 막 새벽에 시간에 그 출근해서 갑자기 국회에서 입당원서 내고 이런 짓들이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구속시키는 사유 하나만으로 한덕수에 대한 모든 어떻게 보면 죄가가 평가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차인 것 같아요. 이상민은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게 국회 증언 등을 통해서 소방청장 등등등 네. 확인이 됐잖아요. 확인 끝났죠. 그러니까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되는 거예요. 네. 직접적으로 그 증거가 실행에 옮겼으니까. 실행에 옮겼으니까. 근데 지금 한덕수는 요 부분이 증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이민촌. 한예종. 그 부분이 정확하게 증거가 나왔으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분명하면 네네네. 주요 임무 종사를 가지고 영장 청구를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부분이 아직 수사가 다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방조로 넣고 그다음에 요 부분이 수사가 되면 아마도 그 실제 기소할 때는 수사가 됐을 증거가 일단 그러면 당장 구속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똑 떨어지는 것 가장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것부터 집어넣었다. 그런 거죠. 보겠군요. 그러니까 문서위조라든지 이런 거 등등도 그 개헌포고령 만들어 갖고 사인 사후에 만들어서 네. 사인했다. 야야 이거 문제돼. 엎어. 네. 이런 거는 지금 분명하게 진술이 다 남아 있고 본인도 자백했어요. CCTV도 있고 하니까 그 개헌포고령 미리 봤다. 개헌 문서 이런 건 확실하잖아요. 네. 근데 주요 임무 종사자냐 방조냐는 제가 추측해 봤을 때 단전 단수 지시가 이상민은 직접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 여기는 한예종 관련해서 아직 약간 수사가 모자란 게 아닌가. 네. 딱 그 부분 차일 것 같아요. 이게 잔꾀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일단은 한덕수를 조금 안심시켜 놓고 네. 윤석열과 그다음에 기타의 그 장관들에 관한 이 위법적인 것들을 최대한 뽑아내고 난 이후에 중요임무 종사자로 넘어가도 되지 않느냐. 잔꾀다 진짜.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왜냐면요. 보통 이제 우리 보통 한 번이나 두 번 이 소환하면 바로 이제 구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세 번씩이나 소환한 뒤에 네. 구속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세 번 동안은 뭐냐? 한덕수 이야기 외에 다른 사람들 윤석열 이야기, 최상목 이야기, 박성재 이야기 이런 게 다 물어보는 거야. 한덕수한테 살짝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면서 그래놓고 마지막에 구속시켰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수사도 또는 기소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그게 좀 일리가 있는 게 오늘 나온 뉴스인데 내란 특검이요. 네. 그 자수하면은 강변해준다. 강경을 시킬 수 있는 법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했대요, 실제로. 네. 이게 저기 이른바 한덕수법 아닐까요? 그렇게 연결될 수도 그렇게 있겠네. 연결되나? 근데 진짜 그럴 것 같네요. 왜냐하면 애초에 형법에 자수강경 규정이 있거든요. 네. 굳이 따로 안 만들어도 되는데 특검법 내에 이걸 해서 우리는 공식적으로는 플리바게닝이라는 게 없지만 그렇습니다. 사실상은 한다라고 얘기는 하잖아요.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내란과 관련된 부분을 임의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아예 우리한테 그런 권한을 주세요라고 드리라는 것 같아요. 사실 국민 정서상 한덕수하고 최상목은 진짜 얄밉기가 정도가 아니야. 아니 그래서 그때 왜 호남 가가지고 한덕수가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그랬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완용도 조선 사람이다 이 사람아. 호남 사람이라고 그게 용서가 돼. 제가 아까 장황하게 12월 3일날 개헌 그 내란으로 밤으로 그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가 한덕수가 그 이후에 그날 밤에는 혹시 몰라요. 윤석열이 막 날뛰고 군인들 왔다 갔다 하고 헬기 뜨고 하니까 자기도 정신없어서 그냥 도와줬을지 모르더라도 그날 이후로는 적어도 국무총리 자리에 있었고 권한대행을 맡았으면 대한민국이 빨리 정상으로 돌아가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날 이후에 했던 일은 다 오히려 윤석열 도우라는 일만 했어요. 맞습니다. 자기 살아남기 위해서. 네. 그게 제일 화가 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추경호랑 통화한 게 그 내용이 뭔지 빨리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7분이나 통화를 했으니까. 예, 그런 게 이제 만약에 밝혀진다면 중요 임무 종사자에서 빠져나가기 어려울 그렇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 헌재가 탄핵을 기각시켰잖아요. 네네네. 그 부분도 한번 좀 짚고 가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탄핵이라는 것은 징계에 불과해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구속은 처벌 그보다 훨씬 더 높은 단위잖아요. 네. 물론 뭐 이제 특검의 조사가 더 이루어진 이유이긴 하겠습니다만 탄핵이 기각되면서 헌재에서 얼마나 우리나라에 혼란을 줬습니까? 맞아요. 이것 좀 어떻게 혼 좀 내주세요. 그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는 이제 뭐 헌재를 감싸자는 취지가 아니라 감싸지 마 이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할 거 다 했는데 한덕수가 그날 밤에 무슨 일이 했든지 할 거 다 했는데 다 했잖아 이제 우리 원할 거 문영배 형도 나가시고 해야 돼. 아직도 할 일 많아요 헌재. 아니, 맞습니다. 왜 그래 할 일 많아. 어쨌든 저는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선회하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이 그 윤석열 탄핵 8대 0을 만들기 위한 우리 문영배 재판관님의 큰 그림이 아니었나, 빌드업이 아니었나라고 오히려 선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혼내야 될 사람은 검찰이에요. 많아요. 검찰. 네. 당시에 그 경호처나 이런 곳에 CCTV 같은 거 빨리 압수수색을 하거나 해서 자료 확보 많이 했으면 결정적으로 한덕수가 거짓말한 게 드러난 게 대통령실 앞에서 이상민이랑 10분가량 맞습니다. 묶어 주고받고 CCTV가 이제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형법조합법에 당시에. 맞습니다. 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왜 수사 진척 상황이 그렇게밖에 안 됐냐? 검찰이 이거를 안 한 거죠. 검찰이 안 한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검찰 이야기로 들어갈 텐데, 이게 내란 특검의 성패는 검찰에 대한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네. 내란 특검 존경한다. 존경한다. 네,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내란 특검. 내란 특검이 드디어 박성재, 네. 심우정에 대한 강제 수사 돌입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내란 특검 오전에 언론 브리핑 통해서 9시 30분부터 법무부, 대검 포함해서 두 곳, 법무부 대검 외 두 곳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 중이라고 브리핑했고, 네. 그뿐만이 아니라 서울구치소, 그렇지. 박성재 집, 그렇지. 그리고 심우정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다. 심우정 휴대전화 압수수색했고요. 그렇죠. 야, 그냥 막 강제 수사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그 심우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도 없이 다뤘습니다만 심각한 혐의가 많거든요. 일단 윤석열이 그 구속 취소됐을 때 즉시 환거하지 않은 거, 네. 요거를 이제 올렸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대검 소속 검사가 방첩사하고 연락한 다음에 선관위에 파견 나간 것 아니냐, 투입된 거 아니냐, 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네. 네, 이건 실제로 그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인가? 네. 1처장 그 사람이 진술했잖아요. 진술했어요. 예. 좀 있으면 이제 대검에서 포렌식 전문가들 올 거야. 뭐 이런 거. 국정원이랑 맞아요. 대검이랑 국정원 올 거다. 포렌식 전문가 올 그 거다. 진술을 했거든요. 심우정이 아주 심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성재 같은 경우에는 개엄 당일 대통령실에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물입니다. 그렇죠.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네. 그리고 법무부의 간부회의를 소집했지. 바로 소집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 검토해라 지시를 했습니다. 네. 예. 그 뭐 다시 소환되지만 그때 유역감찰관이 난 못해 하면서 그렇습니다. 사표 던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반헌법적 행위 나는 함께 할 수 없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출국 금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 출근시켰습니다. 네, 실제로 누군가. 출근했습니다. 요거는 실행이 된 겁니다. 이 그 보통 상황에. 이 혐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빼놓을 만드는 게 안가회동 4인방 중에 한 사람이 예, 있어요. 안가회동.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차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가 좌절됐다. 이렇게 보는 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를 하는데 내란 공범이라고 제가 샤우팅 박성재 장관 했을 때 제 앞에 와서 아래 위로 쫙 훑었어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당신 뭐냐? 내가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네. 이게 내란 끝나고 나서 3, 4일 지난 뒤에요. 네. 근데 그로부터 딱 일주일 뒤에 내란 공범하고 다시 샤우팅을 했더니 그때는 허리를 90도로 숙여갖고 와갖고 의원님 왜 이러세요? 일주일 새에 태도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2차 내란 거기서 우리가 아무리 소리를 치고 니들이 지금 국회에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를 해도 조금만 기다려 이 너네. 새끼들 하면서 아래 위로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한창민 의원한테도 그랬어요. 와. 그러다가 딱 일주일 지나니까 의원님 왜 이러세요? 그럼 좌절됐다는 거죠. 네. 좌절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없어요. 근데 제가 눈앞에서 박성재를 보면서 느낀 거예요. 2차 내란 게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좌절됐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태도의 변화. 그 안가 회의가 내란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2차 내란까지 기획하는 그런 회의였을 수도 있죠. 가능성은 없습니다. 실제로 이게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했는데 자기 직할 부대를 동원하지 않고 쿠데타를 일으킨다.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죠. 그럼 검찰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봐야 되고요. 네. 그 두 가지가 제가 봤을 때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볼 수 있는 게 선관위에 검찰이 출동했느냐 문제. 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안가 회의에 12월 4일. 그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이 얼마나 개입되어 있는가라는 네. 문제라고 보고요. 우리가 이제 법 앞에서 모든 이 수사라는 것이 평등하고 정의롭게 해야 됩니다만은 특히 우리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요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직들에 대해 가지고 철저하게 이걸 수사를 하고 네. 징벌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디냐? 제가 봤을 때는 검찰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검찰도 정당입니까? 아니 또 어차피 검찰 못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당과 못지 다름없어요. 않아. 정당과 못지 않아. 다름없어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 법무부 간부회의 그 계엄 이후에 유역감찰관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 제가 네네. 유역감찰관이 그날 회의 분위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만약에 그날 회의에서
자기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항의를 했을 때 박성재 장관이 좀 우물쭈물하거나 지금 어떻게 하냐 이 상황에서 우리도 뭔가 대비책을 만들어야 되는 정도의 태도만 보였어도 자기도 쉽게 사표 못했을 텐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경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도 있죠. 거기서 그 과장 하나가 이거 계엄 선포문 위헌 아니냐, 이거 계엄이면 내려야 네.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화를 냈다. X자 쳤어. 화를 내면서 야! 예, 그거 야! 내가 맨날 하는 거 있거든. 야!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걸 했다는 건 그 당연히 계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인물인 그럼. 거고 애초에 시무정이 검찰총장으로 오고 박성재가 법무장관으로 오고 위에 김주현 민정수석이 왔을 때 없었던 민정수석 다시 꽂았던 게 김건희와 관련된 의혹이 크게 제기가 되면서 김주현, 박성재, 시무정을 한 라인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아까 박지영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잘 만들어놓은 한 라인을 계엄이라는 어마어마한 일하면서 거기를 내가 무시한다? 말이 됩니까?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박성재 시무정은 지금 이제 압수수색이 됐고 그 다음은 김주현. 김주현. 딱 기다려. 기다려라. 김주현. 딱 기다려. 김주현은 진짜 관여된 게 많을 겁니다. 김주현이 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이 저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꼭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준 페이퍼 그거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페이퍼. 이거 군인들이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네. 그런 그림을 그리고 그런 역할을 나누고 하는 걸 잘하는 게 검찰이에요. 검찰 기획통 특수수사했던 사람들. 일단 그림부터 그리거든 원래 수사를 할 때 역할 분담하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에서 오늘 김건희와 건진 법사 동시에 소환을 했군요. 네, 김건희는 애초에 김건희 특검에서 23일 날 나오라 그랬는데 아프다고 안 나왔다가 이제 오늘 다시 불러가지고 김건희는 오늘 오전 9시 36분에 도착했고 얘네들 패거리는 동시에 다 아파. 그러니까요. 무슨 뭐 감염병이야? 다 아프대. 다 아파. 네, 건진도 뭐 아프다 그랬다가 오늘 9시 42분에 출석해서 조사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김건희 관련된 속보들 제가 체크해 보니까 오늘도 뭐 대체로 진술 거부권 계속 쓰고 있고 네. 김건희 특검에서는 이번 주 내 그리고 29일 정도로 기소할 방침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대질 가능성 별로 없어요. 없긴 한데 김건희 좀 만나게 해주지. 그 건진이 최근에 얘기한 거 보니까 자기 예언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치유 능력도 있어서 김건희 치유했었다고. 자 그러면 최근에 나온 이자들의 과거 범행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 정리해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네. 특검이 확보한 건진 법사 휴대전화 세대에서 검사와 경찰의 이력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진짜 처참한 일인데요. 네. 검사하고 경찰이 건진 법사에게 민간인입니다. 네. 이력서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막 보낸 데에서 그친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건희와 건진 법사가 나눈 문자를 보면 네. 이 이력서 관련한 이야기가 나와요. 네. 김건희가 22년 3월과 4월 사이에 건진이랑 문자를 하면서 이력서 보내보시죠. 그러니까 건진이 윤핵관 측에서 제 사람들 쓰지 말래요. 아니 김건희가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를 주고 이력서를 보내보라 그러고. 그 이력서 보내라. 이거 나오기 이거 빼박이야. 네. 그냥 뭐 이력서 수집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이력서를 건진에게 보내면 건진은 김건희에게 보내서 보냈고. 인사가 이루어지는 이 시스템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관련해서요. 지금은 이제 2022년 문자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김건희의 악행이 대통령 영부인일 때만 이루어질 일은 없잖아. 그렇죠, 없죠. 그 그렇지 전에도 않습니까? 있을 그 전부터 거예요. 네. 윤석열이 유력한 검사 시절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오지 그. 건진 법사의 측근이 검사 인사청탁과 관련해서 특검에 진술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에 부임하던 2017년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건진 법사 측근의 특검 진술 소개를 해주세요. 2017년 건진 법당에 검사 B 씨가 찾아온 곳을 목격했는데 건진을 만나고 나오는 B 검사와 또 마주치기도 했다. 네. 그런데 B 검사가 특정 지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하게 해줘서 감사 인사를 하러 온 것이라고 들었다. 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건진한테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 왔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네. 그런데 건진 법사 측근이 당시 건진 법사하고 이 검사가 나눈 대화 내용을 아주 또 자세하게 상세하게 또 알렸거든요. 그 측근의 전원 한번 좀 살펴볼까요? 건진 법사가 B 검사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 요즘 무슨 사건 맡고 있냐? 그러니까 검사가 요즘에 뭐 연예인 성추행 혐의 사건 맡고 있는데 이 연예인은 좀 구속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건진이 야 인마 너 내가 불기소하라면 어떻게 할 거야? 고모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죠.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거를 이제 전원으로 A 씨가 너무 자세한데? 그러니까. 자세하죠.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 같은 이야기죠. 영화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의 결말이 검찰이 건진 법사에서 나온 관봉의 띠지를 떼주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을 받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상하잖아. 왜 건진법사를 저렇게 옹호해 줄까? 저런 관계 속에서 그 누군가가 건진법사의 인사에 도움으로써 그 자리에 가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 드는 거예요. 아니 건진이 본인의 신통력으로 저 사람 인사를 이렇게 저렇게 해주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결국 그거는 윤석열과 김건희라고 하는 실제로 인사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건진 뒤에 있었기 때문에 저 양반들도 굉장히 치사스럽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건진 뒤에 어른거리는 그 그림자를 향해서 절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오랫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고 결국은 검찰 내에서 윤석열 뒤에 김건희가 있고 김건희가 무속인들과 손을 잡고 인사에 개입한다 이런 소문이 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이번에 윤석열 정권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모르고 간 게 아니라 전부 다 알고 참여한 공범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단죄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아니 박은정 의원이 검사 시절에 이 얘기를 들었대. 네네. 근데 그때는 너무 뭐 말도 말이 안 안 되잖아. 그래서 어디다 옮기지도 않았다는데 나오잖아. 그러니까 검사도 김건희를 대통령으로 인정했던 거고 네. 국민의힘도 김건희한테 총선 앞두고 당직자들 직급별로 다 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윤석열 그 김건희 관련 3특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 외에 저는 검찰 과거 사이가 다시 한번 제대로 만들어져 가지고 검찰 내부에 있었던 이 부정한 인사. 일을 다 찾아내 가지고 그렇지. 결국 사람을 징벌해서 속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직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때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법무부 훈령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때 김학의 사건을 추적하다가 그때 그래서 지금까지 고통받았던 사람이 이규원 이 양반이 일부러 손해봤죠.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있었던 양반이거든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에서 법안을 냈습니다.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및 피해 회복, 검찰 독재,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 및 피해 회복 특별법을 냈어요. 그냥 법무부 훈령으로 할 게 아니라 법으로 만들어서 제대로 파헤쳐야 된다라는 네. 것 때문에 낸 거고요. 그 다음에 검찰 인사를 건진을 통해서 했고, 그 다음에 공천은 김건희 통해서 반반 네. 대통령이랑 했다 치고, 네. 군 인사는 노상원이 했잖아. 군 인사 기밀 자료 방첩사에도 없는 자료가 노상원 금고에서 다 나왔어요. 네. 이것도 그러니까 노상원을 통해서는 군인사, 검찰은 건진을 통해서, 정당은 김건희가 직접. 망했어 대한민국.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이미 그 전에 인사 관련돼서는 아유. 경찰 간부도 건진을 통해서 인사하려고 했다는 얘기였고 네. 사실 윤석열 김건희와 손을 잡기 전에도 그 건진이 스스로 물론 불려서 얘기한 걸 수 있지만 그 얘기 처음 나왔잖아요. 예전에는 초선 의원들은 법당에 들어오지도 못했다라는 말을 공공연히 했고,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입장에서는 여의도 정치권에 자기들의 발판이 없잖아요. 근데 건진은 영향력이 있는 브로커급이고 브로커를 넘어서는 존재인 거고 이미 그런 틀을 장악을 하고 있었고 게다가 또 무속이야 연결돼 있는 거야. 어느 순간부터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죠. 네. 앞으로 추가적으로 힘을 당신한테 더 실어줄 거고 이 사람은 정치권과도 연결시켜 줄 거고 그러니까 윤핵관에 대해서도 자기가 제어할 수 있도록 윤핵관 쟤들이 내가 추천한 사람 안 받는다는 데라고 김건희한테 바로 찌를 만큼의 영향력을 맞습니다. 그때는 누렸던 거죠. 네. 제가 조금 이게 SBS 단독 보도잖아요. 네.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중요하고 큰 뉴스를 왜 이제서야 우리가 알았을까 하고 봤더니 지난 6월에 이 측근 A 씨의 진술을 확보한 게 남부지검이다. 에이, 아이고, 신흥석이 나와. 신흥석이. 신흥석이 너 야, 진짜. 신흥석이 나와. 저도 이제 같이 남부지검 신흥석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죠. 기사 보니까 서울 남부지검이 이미 6월에 이거를 진술을 받았는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서야 알게 된다. 알게 된 것도 특검에서 이 A 씨를 다시 불러가지고 내용 확인해가지고 지금 나온 것 같거든요. 느낌이. 그럼 결국 띠지 건도 건진 신흥석이. 관봉이고 예, 그다음에 신흥석이. 이 건도 건진으로 이어지는 거면 예, 신흥석. 신흥석이. 네. 신흥석이. 심각하다. 신흥석이. 심각해. 신한저축은행 대표 동서지가. 그렇죠. 네, 신응석이 얼굴만 곱상한 신응석이. 한명숙 전 총리 그 사건 때 재소자들 불러다가 네. 그 집체 교육 시켰던 네. 그 사람입니다. 그게 신응석이에요? 네. 그거는 신흥석 어미준 어미준 아니에요? 둘 다 같이 둘 했던 같이 거예요. 했어. 신흥석 어미준 어. 집체 교육했던 그 아. 팀이에요. 그 팀 멤버예요. 아, 신응석이. 와, 진짜 이건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신응석이. 아무튼 이거 올라가야 됩니다. 네. 그 신응석이까지 지금 그 수사관들 2명만 입건됐다는데 띠지 그 위에까지 관련해서.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띠지 관련해가지고. 네. 자, 그리고 김건희 특검. 사실 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김건희가 저지른 범죄 중에 잔잔바리들이고 이제 큰 거는 이제 양평고속도로를 갑자기 휘기한 거. 그렇죠. 이런 게 이제 큰 건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그리고 공흥지구 특혜 의혹의 실마리가 네. 어느 정도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박 뉴스입니다. 김건희 집안의 회사 ESIND 여기서 양평에서 이제 공동주택 개발 사업을 해서 100억 원을 벌었어요. 네. ESIND가 와, ESIND 많이 벌었다. 김건희 집안이 네. 100억 벌었. 얘네들 돈 잘 벌긴 해. 100억 벌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면 이건 바로 허가가 취소됩니다. 그럼 사업이 끝나요. 끝났어야 돼. 네. 그런데 당시 양평군이 사후적으로 그 기간을 늘려줍니다. 사후적으로. 그리고 100억의 이득을 취하니까 개발부담금 17억을 내야 돼. 근데 그것도 양평군에서 영원으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은 특혜 의혹이 있었어. 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2013년
4월에 여주지청장에 부임한 윤석열이가 좀 뭔가 힘을 과시했던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우리가 했단 말이야. 이게 네. 시기가 맞물리니까. 윤석열이 힘을 썼다. 근데 이제 당시 양평 군수가 또 김성교 의원인데 이 김성교 의원이 지난 2022년에 윤석열이가 나만 보면 그 장모권 때문에 미안해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장면 잠깐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장모님 때문에 김성교가 고생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진술하네. 나하고 60년생이니까 당신만 보면 미안해. 김성교가 직접 얘기했잖아. 진짜 얘기했네. 뭔가 이게 퍼즐이 탁탁탁 맞아 왔었어 그 동안에도. 네. 그런데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이요, 김건희의 최측근 김충식의 주거지하고 창고를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뭐 뒤늦었지만 요거는 좀 환영할 만한 일인데 네. 열린공감 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여기에서 김충식의 2013년 다이어리를 확보해서 공개한 적이 있어요. 네네. 예, 그 다이어리 일부 내용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이게 다이- 다 연결이 돼. 그러니까 다이어리 보면은 적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김선교 동생 오찬. 김성교 동생은 동생? 당시에 양평군의 6급 공무원 팀장이었습니다. 와. 그냥 공생이 아니야. 6급 6급 공무원. 공무원 팀장이었어, 팀장. 그리고 또 하나가 윤석열 압력 행사라고 적혀 있어요. 와. 압력이란 말이 두 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압력, 윤석열 압력 행사. 압력, 윤석열 압력, 압력이 두 번이 들어가 있어. 와, 이거는 뭐 사실 근데 너무 탁탁탁 정황이 맞아 떨어지지 정말 열심히 않습니까? 적는 사람이네요, 이 사람은. 네, 김충식이. 예. 근데 저는 이 공공지구권은 이전부터 계속 의혹을 초기부터 사실은 윤석열 대선 때부터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2022년에 이제 강덕구 의원이 맞습니다. 직접 가서 이제 파헤쳤던 예, 건들인데요. 이게 공공지구가 실제로 보면은 이 김건희 일가가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김건희 아버지도 공무원이에요. 맞습니다. 공무원을 했고 그다음에 이 지금 국회의원이 된 사람도 공무원이었고 동생도 공무원이었고 이런 식으로 다 연결돼서 지역 밀착역 비리다라고 이렇게 봤는데 결정적인 한 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이 거기에 지청장으로 오는 거예요. 여주지청장. 여주지청장. 여기에서 이제 이 활용 정점이 딱 찍힌 거죠. 지켜버렸어. 아니 이게 네. 너무 화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이건요 미니 대장동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장동이 그렇잖아요. 땅을 사서 거기에 주택을 지어서 개발해서 이익을 남겼다 이거잖아요. 네. 근데 대장동에서는 이 업자들이 이 공공지구에서 본 것처럼 업자들이 자기네들이 벌어놓고도 축소 신고해가지고 개발이익 제대로 안 내더라. 그래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선거금으로 내놔 이놈들아 50% 뺏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공공지구는 거꾸로 돈을 벌었는데도 축소시켜서 돈을 안 내게 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런 일들을 저질렀던 것이 여기 있는데 대장동을 갖고 엉뚱한 진짜 일 잘한 걸 거꾸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해댄 거 아니에요. 네. 황당한 거예요, 사실. 황당합니다. 전체를 보면. 이게 보니까요 그 양평군 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이 오랫동안 문제 제기도 했어요. 맞아요. 앞으로 양평 군수가 민주당이 중간에 한번 되거든요. 네. 그때는 이걸 뒤집기도 해요. 벌금을 한 1억까지 내기도 해요. 근데 이 정치적으로 늘 같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다스려 버리니까 이걸 어쩔 수 없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말씀드린 가장 위에 있는 여주지청장 힘을 써버리니까 그렇지. 완전 이제 뭉개져 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발전하느냐? 우리가 동네에서 이렇게 성공해 봤잖아. 대통령 되자마자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바로 휘게 크게 해먹자라는 이제 자, 그 얘기 해먹을 바로 결심을 이제 하게 되는 들어가겠습니다. 거예요. 요거 하나만 짚고. 야, 하나만 요거 짚고 큰 거 터졌거든. 이거를 뭐 양 변호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거 처음 2021년 22년 나왔을 때부터 엄청나게 들이팠어요. 들이파서 이 사정들을 다 아는데 그래서 하도 여론이 안 좋으니까 김진우 오빠를 수사를 합니다. 근데 수사를 했는데 뭘로 기소됐느냐? 나머지 다 빠지고 그 개발 부담금 100억 벌었으니까 17억 내라고 했는데 그걸 빵원으로 했잖아. 근데 네. 그때 왜 그렇게 했냐면 이게 그 골재를 실어 나르는 거를 서류를 위조해서 네. 손해 난 게 없어요. 라는 식으로 비용을 이게 뻥튀기 해서. 비용을 뻥튀기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돈 번 게 없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사문서 위조, 네. 골재 이거 뻥튀기 했다. 요거 하나 딱 걸어서 재판. 제일 약한 걸로. 제일 약한 거로. 예. 야, 진짜 나쁜 놈들이지. 그때 그 수사한 사람들 딱 기다려. 그렇습니다. 자, 여주지청장 시절. 너 여주지청장 지금 누가 하는지 알아? 몰라요. 모르는 사람 아예 많아. 몰라요. 여주지청장 때 100억 해먹었어. 네. 그럼 대통령 하면은 공 하나 정도 넘치고 싶지 않겠어? 아니 공 하나가 뭐야?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속도로 야 이거 한번 휘어보자. 그 정도 상상력 발휘됩니다. 프리킥이야 이렇게. 예. 야,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김건희 일가 땅 있는 대로 휜 거 맞잖아. 맞잖아요. 진짜 맞잖아. 맞지. 근데 이게 뭐 완벽한 증거가 그동안에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증거가 없어갖고 네. 그냥 짜증만 났었는데 네. 야 엄청난 증거가 나왔습니다. 2022년 5월 24일 비공개로 네.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보고를 합니다. 이 비공개. 비공개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네. 뭐 자기들끼리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원래 있던 종점 말고 꺾어가지고 하는 그 강상면 종점 요거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이거 이제 용역 이제 새롭게 이제 조사하겠습니다 하는 거를 이제 보고하는 날이었어. 5월 24일. 국토부에 보고하는 날. 근데 바로 그날 최은순 할머니가 자신의 토지 정보를
일일이 다 열람했다는 거죠. 네. 와, 야 이거 대박 사건이야. 5월 24일 날. 어. 네. 변경되는 지역과 겹치는지 안 그렇죠. 겹치는지 확인하는 거죠. 이제. 네. 거꾸로 아니야?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우리 봐요. 등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 이쪽으로 그럴 수도 휘어. 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야, 예. 이게 김건희 관계는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김건희 특검팀에서 온 요양원 있죠. 최은순 일가가 운영했던 그 요양원에 있는 최은순 컴퓨터를 이렇게 검색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검색 최은순이 그 당시에 토지 대장들 검색한 기록을 확보를 했다. 포착을 해가지고. 와. 필지 20곳이 있는데 20곳을 일일이 다 검색했다는 거야. 일일이. 야, 요거 아이씨, 요거 조금 더 휘어야겠는데. 이건 일일이 다 검색했다는 거야. 아. 하필 그날 같은 날에. 그날이야. 비공개야, 비공개인데. 비공개. 네. 근데 우리 신장식 의원님 말씀처럼 네. 전후 관계는 확인해봐야 돼. 확인해봐야 돼. 맞아. 전후 관계는. 근데 이거 나온 다음에 검색했는지 제가 봤을 때 검색 먼저 대통령 했는지. 선거 끝나고 당선되자마자 준비했다고 네. 봐요. 맞아요. 저는 이게 예. 인수위 시절에 인수위 시절에 한 거죠. 인수위 시절에 한 거예요. 그거는 인수위에 나왔어요. 파견 나와 있던 예. 그 공무원들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당시에 그 헬마우스하고 찾아가지고 국회에다가 제보를 했어요. 근데 안 하더라고. 그때 좀 아쉬운 일이 있었어요. 21대 국회죠? 네, 예. 네. 저는 22대입니다. 2명입니다. 2명. 딱 그 물망에 오르는 사람이. 한 명은 그 늘공이고 한 명은 오공이에요. 나중에 다 국토부에서 다 출세합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쭉쭉쭉쭉쭉 따라가 보면 제 생각에는 원희룡이 내가 다 뒤집었을 것이냐, 나는 김건희한테 전화 받았다라고 자백할 것이냐, 요것만 남은 게 아닌가? 이미 대체로 실체는 다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원희룡이 사전에 알았을지 몰랐을지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수사로 파헤쳐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희룡 사전이라는 게 뭐예요? 원희룡이 그 인수위 단계 때부터 알았느냐, 국토부 장관이 임명되고 난 이후에 알았느냐, 이게 애매한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은 조금 형량의 차이가 있습니까? 국토부 장관 되고 알아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토부 장관 되고 난 이후에 원희룡이 이걸 묻어버리잖아요. 아니 그 문제가 제공돼서 되니까. 없애버리잖아요. 아니, 문제가 없애버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실행의 착수에 들어갔느냐 이런 그렇죠. 거예요. 직무유기 정도로 볼 거냐, 아니면 같이 처음부터 시작한 공범이냐 이런 정도 차이인 거죠. 진짜 바빴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말씀하신 것처럼 당선되자부터 그럼 이제부터 뭘 할 수 있을까를 나라 걱정한 게 아니라 다 이런 것만 해먹을 거. 이게 1순위로 해먹을 결심을 하고 대통령 선거 치렀던 거예요. 아니, 이게 1순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 걸 인수위 때부터 검토했다는 의혹이 지금 있잖아요. 인수위 때부터 했습니다. 인수위 때부터 검토를 했으니까 그 1년 뒤에 우크라이나에 갔었던 거 아니에요? 그것도 원희룡입니다. 그것도 원희룡인데 누가 세상에 남의 나라 전쟁하고 있는 판에 끼어들어가지고 거기서 주가를 부양시킨다는 발상을 해요. 상상력이. 아니 진짜 이 사람들 해먹을 결심. 아, 상상력이 대단합니다, 진짜. 정확스럽다. 정확스럽다. 인수위 때부터 우크라이나 재건 대책회의, 그다음에 1년 뒤에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뭐 이렇게 하면서 쭉쭉쭉 거기에 뭐 김행도 나오고 황우려도 나오고 그 제가 폭로했습니다. 1년 전부터 했다는 인수위 때부터 했다는 거. 그 이상하게 그 윤석열이가 그 대선 토론 때 우크라이나 얘기를 많이 꺼내더라고. 빌드업 해야 되니까 해먹으려고. 빌드업 맞습니다. 자기 머리는 쓰는 안 나왔을 텐데 누구 머리야? 자, 도대체. 시간이 지금 많이 흐른 관계로 가장 쓸데없는 보도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한 이야기 짧게만 하겠습니다. 네, 뭐 김문수, 장동혁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결선에 올랐고 내일 이제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최고위원도 이번에 뽑는데 그 뽑힌 사람 5명만 잠깐 사진 한번 좀 볼까요? 네, 자 신동욱, 김민수, 김재원, 양향자, 우재준 이렇게 5명. 근데 이게 그 우재준이 그 찬탄파라고,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상식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좀 분류가 되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요거 우재준 의원이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그 저 계엄 해제는 해제 표결에서는 찬성하고 탄핵에는 반대했어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나는 찬탄파로 언론에서 한다고 제작진이 이렇게 써야 된다고 나한테 우기더라고. 왜 나는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이 사람 찬탄파가 아니야. 바꿨어. 지금 바꿨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누가 당 대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지도부가 총 그 9명인가요? 네, 9명 중에 윤석열 탄핵 찬성하는 사람은 1명이 되는 거예요. 1명. 한 명. 양향자 1명. 근데 양향자는 이제 또 바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당대회? 그럼 뭐 김문수 될 것 같은데요. 아, 김문수 돼요? 예, 장동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장동혁이 되면은 당 깨질 거예요. 근데 김문수가 되면은 김문수가 또 이 잔꾀가 있는 사람이라서 갑자기 또 살짝 중도화되는 듯한 이런 모습을 취할 거예요. 지금 김문수가 안철수라든가 조경태 등도 만나고 한동훈 표를 받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찬탄과 반탄의 경계를 적당히 허물어뜨려서 물론 이제 반탄이 주도하는 그런 국면으로 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정권 퇴진투쟁 이런 거 펼칠 거예요. 네, 이제 정권 시작했는데요. 바로 그렇게 할 거라고. 왜냐하면은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 통일한 이후에 이 조선 침략해가지고 자국 내에 갈등을 없애려고 하잖아요. 똑같은 전략 쓸 겁니다. 그런 거 생각한다면은 차라리 장동혁이 돼가지고 저당이 깨지는 게 보수의 미래를 봐서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너무 웃긴 게 지금 김문수하고 장동혁이 결선에 올라갔잖아요.
이제는 김문수가 온건파 실제로 언론도 그렇게 대우를 해주고 그러니까. 그리고 장동혁은 한동훈 지도부에서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사무총장이에요. 한동훈 친한계였어요. 근데 한동훈은 또 김문수 지지를 했어.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 한동훈 원래 그 한동훈 사무총장에서 1.5선이 사무총장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한동훈도 뭐 기반이 없었으니까 장동혁을 사무총장으로 했는데 마지막에 결국은 한동훈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게 최고위원들이 쭉쭉쭉쭉 사퇴하면서 맞습니다. 네. 버틸 수가 없었잖아요. 네. 마지막 활용 점정이 장동혁 사무총장이었어요. 어. 뒤에서 그냥 시게 그냥 빡 꽂고 물러나게 한 거죠 한동훈은. 나 뭔지 모르겠어. 아니 그 한동훈이 최악만은 막아야 된다고 하면서 김문수 손을 들어줬는데 맞아요. 그 어딘가 보면 최악 막아야 된다. 아 장동혁 손 들었구나. 나는 처음에 그렇게 알았지. 아니 장동혁 그 후보가 지금 정치 시작한 지 한 3년 됐거든요. 3년? 그 전에 판사 출신이고 참 대한민국 판사 출신들 참 네, 대단합니다. 어지럽질합니다. 네. 판사 출신이고 3년 전에 이제 보궐선거로 들어왔어요. 충남 쪽에서. 근데 그 전에 민주당 정치를 하기 위해서 네. 민주당 문을 두드렸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미. 예, 그래서 그거의 진원지가 이제 여기 매불쇼예요. 예. 민주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나마 친한계였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 그러니까 장동혁의 변신은 유죄. 무죄 아니야. 어지러워.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 후보는 당내 기반이라 정치 그 기반이 얕기 때문에 이제 전환길 쪽에 확실하게 나를 밀어줄 쪽으로 선택을 한 거고 네. 한동훈이 지금 김문수 후보를 갑자기 미는 건 그쪽에서는 당권 잡으면 한동훈계부터 다 칼바람 불게 만들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그 게시판 네, 댓글 그거부터 김문수 최고위원이 나 장동혁 지지. 나 장동혁 지지. 장동혁 당선돼야지 그 저당이. 나 장동혁 공개 지지. 재밌긴 하겠다. 그 게시판 봐야 돼.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내가 살려면 김문수가 차라리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장동혁 거겠죠. 간다. 나 장동혁 간다. 그 게시판 하나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게시판이야. 재밌네. 나 장동혁 공개 지지 선언. 이준석이 옛날에 저기 여포가 이제 뭐 아버지를 3명 모셨다 4번 모셨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장동혁이야말로 3년 동안에 중도 우파인 것처럼 하자마자 극우까지 가는 가장 획기적 변화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국민의힘 대다수가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영혼이 없어. 영혼이 없다. 극우가 유행하면 극우로 가고 중도가 유행하면 중도로 가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철학이 없는 기회주의자들 집단이다. 기회주의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극우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진짜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국민의힘이 극우화 돼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제도권에서 퇴출시켜야 된다. 맞아요. 밀어내야 된다. 퇴출시켜야 돼. 아까 진짜. 시작했을 때 윤석열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을 나눴지만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저는 장동혁이 되든 김문수가 되든 그분들은 일정 지분을 이미 획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에서. 그러면 107석의 의원을 가지고 있는 제1야당이 극우화돼 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30%의 권력을 그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트럼프가 1년 내에 이재명을 쫓아낼 것이니 상황이냐 하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그냥 30%의 여론을 차지하게 되는 거고 그 유튜브 같은 매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기존의 보수였던 분들을 넓히고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아까 신장식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브라질이 30%가 그런 사람들을 먹는데 10년이 안 걸렸어요. 네. 맞아요. 걱정스러운 상황이에요, 실제로. 네. 그 넷플릭스 다큐 제목 좀 알려주시죠. 열대의 묵시록. 열대 묵시록. 봤어요? 정말 네. 좋습니다. 열대 그럼 묵시록 정말 재밌습니다. 우리나라랑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요. 깜짝 놀랐네. 무섭기도 네. 하고. 무서워요, 진짜. 예. 자, 저희가 목요일에 네. 일요 시사의 오혁진 기자를 모셔서 굉장히 우리가 전혀 몰랐던 그렇죠. 내용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김용현 사람으로 국방부 인사를 다 꾸려놨더라. 그리고 노상원의 딸이 네. 사망하면서 개업 날짜를 예상보다 더 일찍 앞당겼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네. 저희가 뭐 처음 들어보는 부분을 많이 취재해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분이 오늘 또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저기 내란 특검 팀이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조금 지적하고 싶어가지고. 좋아. 아마 지난달일 겁니다. 내란 특검 팀에서 드론사 이제 압수수색하고 수사한 과정에서 안보실 그 지시가 있었다. 네. 그 드론 평양에 침투하는 그 네. 작전 관련해가지고. 네. 네. 근데 이게 사실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하는 거는 대북 작전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대북 작전은 작전을 하기 이전에 공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작을 할 수 있는 기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정보사랑 국정원. 그래서 제가 이제 정보사에 계신 분들한테 전현직 분들한테 다 여쭤봤어요. 이게 안보실 지시가 있었는데 그러면 공작을 할 수 있는 그 안보실 부서가 어디에 있느냐. 네. 근데 1차장 소관이거든요. 근데 김태효는 김태효. 군 전문가가 아니에요. 네. 국방 전문가도 아니고 대북 공작에 대해서 아예 할 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올해 초에 MBC에서 단독 보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2차장 산하의 정보융합팀이라고 있어요. 정부 융합? 예, 정보융합팀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 이제 HID랑 예. 국정원 출신이 4명이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한 분을 사실 제가 국회에서 한번 뵀었어요. 그 4분 중 한 분을. 네. 이분이 그 안보실에서 무엇을 했느냐고 제가 국회에서 여쭸을 때는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의 이제 선배 기수이신 분들이 지금 현직이신 분들이 좀 말씀 좀 해주셨는데 네. 2차장 산하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김태효한테 직보를 합니다. 누가요? 2차장 산하인데. 그 HID가 예, 정보융합팀이. 왜? 그러니까 인성환 2차장도 국회에서 자기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밝힌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 김태효는 그 대북 공작 관련해가지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드론을 날리는 거에 대해서
공작을 하려고 한다면 공작은 크게 세 분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 장소, 목적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시기, 공작을 준비할 장소, 때는. 목적. 근데 목적은 이제 사실상 뭐 특검팀이라던가 그 정치권에서 바라봤던 게 진짜 일부러 국지전 유도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네. 목적이 있었던 것 같고. 외환 유치. 그다음에 시기는 이제 북한의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가장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시기. 그게 이제 공작의 시기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장소는 가장 북한 정권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장소. 김정 관저. 예,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시기를 정해가지고 안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드론사에서 작성한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하려고 했던 그 V용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와는 논외로 정부융합팀에서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김태현한테 직보를 합니다. 그래서 김태현한테 직보를 해가지고 이게 윤석열한테 보고가 됐는지는 제가 체크가 안 됐는데 네. 어쨌든 보고서 작성이 됐고 그리고 시기에 맞춰서 드론을 실제로 날렸어요. 김태호 잡아야 되겠네. 네. 그래서 이제 내란 특검에서 김태호를 한 번도 안 불렀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그게 조금 특이해가지고. 네. 야 좀- 이거는 아니 좀 지적하고 이거는 싶습니다. 증거라고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 그 보고한 그 보고서가 있어요? 있죠. 그거 어디 있어요? 그거 특검이 확보했어요? 특검이 확보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갖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기 좀 제한됩니다. 아, 그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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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제한됩니다. 흰말투. 야, 김태호. 아니 너는 일단은 큰일 났다. 일단은 제한되니까만 너. 그리고 이제 드론사는 대북 작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국방부도 이제 그 북한에다가 무인기를 날리는 행위 그 작전을 할 수가 없다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었거든요. 최근에. 네. 그리고 원래 대북 작전을 하려면 국방정보본부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대북 공작 행위를 할 때 이제 정보사와 37 사령부의 상급 기관이 국방정보본부거든요. 네. 그러면 이 드론사에서 그 무인기를 날리는 행위에 대해서 네. 그때 당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이었어요. 네. 근데 원천희도 안 불러요. 특검에서. 특검에서 네.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야, 원천이 그거 얼마나 지금 조마조마할까? 그러네. 원천이. 근데 일단 소환 조사는 안 했는데 최근에 그 국방정보본부장은 합참정보본부랑 그 겸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그 사무실을 압수수색은 2주 전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원천이는 지금 현직이에요, 아니면 현직입니다. 아, 현직이에요? 네네. 현직입니다. 이 원천이랑 김태우는 무조건 소환해야 되겠네. 원천이. 우리 변호사님 이 얘기 좀 어디 가서 좀 해. 오늘 얘기해 주신 김태호 2차장 같은 경우에는 1차장. 일단 항상 실세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갑자기 군 관계자도 아닌데 왜 HIT 훈련하는데 맞습니다. 거기 갖고 담배 폈잖아. 그런 얘기들을 나오고 그거 담배 핀 거.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안보실에서 네. 뭐 윤석열은 올 계획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 HIT 부대 간 거 담배 핀 거. 네. 근데 뭐 윤석열도 올라고 했던 거 아니냐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이건 제가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그 정보사 아무튼 고위 관계자분한테 확인한 겁니다. 네. 그때 당시 윤석열 오려고 했었고 그 오기 2달 전부터 HIT 부대에서 그 훈련했답니다. 보여주면서. 네. 실제로 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참석을 안 했고. 그렇죠. 김태우는 참석해서 그 담배 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야 이거는 이건 끝났잖아. 김태우는 소환해야 돼. 김태호 완벽하게 이게 김태호가 드러난 거고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보면 그날의 계엄이 그 표면적으로 군을 동원한 거 이상으로 제2 작전, 그러니까 비밀 작전이 있었던 게 확진이 된 거예요, 사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조차도 노상원이라든가 이런 자들이 꾸렸던 정치인들, 요인들 암살하고 북한 소행으로 덮어 씌우겠다는 그런 작전들이 실제 윤석열도 인지한 상황에서 진행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만약에 김태호가 이걸 알고 있었다면 이거는 뭐 윤석열한테 보고됐다고 보는 게 뭐 타당하죠. 근데 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네. 그랬어?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네네네.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네, 기자는. 네, 맞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타당하죠라고 내가 완곡하게 표현하면 이 정도는 우리 서로가 받아줄 수 있는 관계가 됐잖아요. 거기서 뭐 칼같이 끊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무슨 관계가 됐는데. 네. 야, 김태호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내란 특검 지금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바쁜 거 압니다. 하지만 김태호 외환 유치 관련해 가지고 내란 특검이 굉장히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김태호 불러야 되고요. 그리고 원천이 불러야 됩니다. 원천이. 64 47기. 64 47기야? 예. 원천이.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저희가 순순히 물러나겠습니다. 내일 또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이요? 예. 아니 여기 댓글에 고정하라고 고정하라고 난리예요. 왜냐면 이게 중요한 정보잖아, 이거는. 노상원 관련해서 하나만 더. 노상원 요거 듣고 갑니다. 요거 듣고 갑니다. 노상원. 그 제가 이제 3달 전에 정확하게 노상원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전문을 다 구했어요. 경찰에서 신문한 거. 근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구했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말하지 마. 그 노상원이 2022년 5월부터 그 김용 의원이 경호처장일 때 그 공관을 갑니다. 2022년 5월이면 당선 직후인데요. 네네네. 그때부터 여러 번 갑니다. 자기가 경찰에다가 직접 진술을 합니다.
김용현이 불러서 경호처장 간 적도 있고 어. 한남동 인근에서 점심과 저녁을 먹은 적도 있다라고 본인이 대놓고 진술합니다. 네. 그리고 그 경호처장 공간이 원래 해병대 사령관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경호처장 공간으로 개조를 하고 나서 네. 그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네, 차장. 차장도 이제 검찰 진술 조서에서 자기도 노상원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합니다. 5월에. 네. 아, 5월에. 네네. 요거는 이제 팩트라고 네. 봐야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경호처에 계셨던 분들한테 제가 이제 듣기로는 노상원이랑 김용현이 외부에서 만날 때 한 사람이 더 만났대요. 아, 한 명이 네. 더 끼어 있다. 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은 누구인지는 이제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아니 근데 취임 직후부터 그렇게 같이 있었다는 건데 도대체 왜 그러면은 뭔가 좀 시작부터 뭐지? 본인이 그렇게 진술을 해가지고 네. 아니 김용현이 노상원을 만날 이유가 없잖아. 없죠. 게다가 그때는. 아주 심각한 불명예 제대를 했던 그렇죠. 인물인데 성범죄로 뭔가 큰 노상원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어떤 그 한 명을 더 끼고 만났다는 것은 그 한 명에 대해서 아예 몰라요? 아니면 어느 정도 아는데 지금 취재 중이에요? 아직 취재 중이라서 아예 몰라요? 조금 아는데 네, 지금 성별 알아요? 성별? 남자입니다. 남자요? 당연히 남자겠지. 아니 이제 나는 또 나이 많으신 50대 후반입니다. 50대 후반? 50대 후반이면 뭐 김충식은 김충식은 아니네. 이렇게 되면 좀 이야기가 좀 꽃피다가 많은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김충식이면 우리 쪽에서는 아주 이야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노상원 주변에 부정선거 옹호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노상원 주변에 네. 부정선거. 노상원의 그 변호인 맡고 계신 뭐 최모 변호사님은 태극기 부대 자주 나가셨던 분이고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직책도 있으셨고 그다음에 노상원의 동생 노모 변호사라고 있어요. 친동생? 네, 친동생인데 변호사예요? 네네. 노종래 변호사라고 이름이 나왔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그분의 와이프가 MB 때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그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이 보니까 무슨 안보 정론 유튜브 무슨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이브 코리아 거기 전환길 거기서도 막 강연 발언도 몇 번 하시고 주변에 다 부정선거 옹호를 한 사람은 없습니다. 노상원 주변에. 네. 근데 그거는 군 예비역들이 상당수가 그러니까 예비역 장성들이 운영하는 그 모임 자체가 부정선거에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를 통해 가지고 김용현에게 스며들고 김충식에게 스며들고 김건희에게 스며들 가능성이 높겠군요. 뭐 그렇게 추론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정권 초반부터 그냥 뭐지 도대체? 야, 근데 2022년 5월에 노상원이랑 김용현이가 어울렸다는 거는 상당히 충격적인데. 그러니까요. 그럼 그때부터 와. 아니 그때는 점집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그래서 이 자식들이 대한민국 계속 경호처장이 나는 전광판 보지 않는다고 했나 보네. 노상원이 윤석열 캠프에서도 있었습니다. 노상원이 윤석열 캠프에서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캠프에 있었어요? 네네네. 나 이게 처음 듣는데? 안보 자문 그러니까 좀 안보자문? 안보 자문 역할을 했고 이 얘기 처음 듣는데? 그건 이제 제가 캠프 내에 있었던 분들한테 확인한 겁니다. 네. 노상원이 캠프 어느 쪽? 그 뭐 양재, 교대, 예화랑 어디? 여의도 쪽입니다. 여의도가 또 있어? 네네. 뭐야 도대체? 캠프에 있었다고? 와, 노상원이 캠프부터 있었어?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캠프에서 근무를 하진 않고 들락날락 들락거렸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는 복직 내지는 뭐 명예회복을 네네네. 하려고 했었던 거니까 노상원 입장에서는 이해는 가는데 노상원은 이해가 가는데 그걸 또 받아들여줬다는 게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노상원 페이스북을 보면 되게 네. 재밌는 게 있어요. 네. 노상원 페이스북이 네. 친구가 원래 한 29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24명으로 줄었거든요. 친구가 줄었어? 네. 그리고 보니까 제가 저번 주에 강호필 네, 강호필 지작사령관. 네, 사령관님 언급하고 나서 강호필 사령관이 노상원 페이스북 친구를 끊었더라고요. 원래 친구였는데? 네, 끊었어요. 강호필! 손절! 타이밍! 근데 93에는 아직 페이스북 친구입니다. 93에는? 네. 그리고 그 좀 소름 돋는 게 작년 초에 페이스북에 노상원이 글을 하나 썼어요. 작년 초? 네. 2024년 1월에. 페이스북에. 그 봄은 온다 점점점이라고 글을 써요. 네? 지금 페이스북 그 게시글이 있습니다. 봄은 온다? 봄은 온다. 그게 혹시 1월 며칠일까? 왜냐면 저는 또 그 이재명 대표 암살 시도권이랑 또 연결 한번 지어볼까 하거든요. 작년 초입니다. 그러니까 1월 1월 초였던 것 같은데. 와, 1월 네네. 1일이면 이거 사건 복잡해지거든요. 네네. 1월 1일이면 사건이 복잡해져. 1월 2일이니까. 지금 핸드폰 들어가셔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봄은 거예요. 온다. 봄은 온다. 요게 만약 1월 1일이면 이게 사건 복잡해집니다. 1월 2일 이후면은 뭐 또 다른 쪽으로 우리가 생각해볼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와, 글만 올린 거죠? 뭐 개나리랑 사진 그 같이 찍어서 그런 건 아니고. 청룡 사진에다가 그 밑에 자기가 댓글을 써요. 봄은 온다. 야, 그 캡처를 좀 해놔야 돼. 안 그러면 또 지워 그거. 야, 요거 1월 1일이면 사건 복잡해집니다. 청룡 이거는. 사진이랑 있으면 1월일 가능성이 있는데? 1월 2일 이후면은 뭐 조금 우리가 달리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만 1월 1일이면 이거 사건 복잡해집니다. 확인을 계속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강호필 그 와중에 또 친구를 끊는 그 결단. 대단한 결단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 오늘 이제 머릿속에 우리가 담아둬야 될 것은 2022년 5월 취임 직후부터 그렇죠. 그리고 김태호. 김용현이하고 노상원이는 만났다. 그리고 김태호는 HID 그 요원한테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다.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특검에서 이제 수사를 좀 빡세게 해야죠. 자,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요. 저희는